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식 차트는 이제 그만 보고 오늘은 미국 관세의 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 식민지 하에 있던 미 대륙 13개 주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을 선언했고, 7년 뒤인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이른바 완전한 독립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6년 뒤인 1789년부터 관세법을 제정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할 정도로 연방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독립 후 미국 연방정부의회가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률이 관세법이었을 정도로 관세는 무역을 하는 근대 국가의 자주성을 상징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줬었죠. 이른바 불평등 조약이었는데, 일본도 페리 제독의 흑선에 의해서 처음 개항당했을 때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5%의 관세는 책정할 수 있었는데, 본인들은 조선에서 무관세라니 참 양심이 없죠. 그때는 조선 정부의 무역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882년 조선 정부는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미국 수입품의 10%, 수출품의 5%의 관세를 책정했고, 그 1년 뒤 조선 정부가 일본에 끈질기게 요청해서 조일 수호 통상조약을 새로 맺고 일본 상품에 대한 5%의 관세는 거둘 수 있게 됐죠. 어쨌든 관세는 자주 국가의 상징이고, 미 연방정부는 독립 6년 만에 관세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 초기 미국 관세는 평균 5% 정도였고, 이 관세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세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독립 후 연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는데, 당시 연방정부 수입의 80에서 90%가 관세로 충당됐기 때문에 관세율을 올리는 게 가장 쉽게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산업 보호입니다. 독립 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값싼 원자재를 유럽에 수출하고 그 원자재가 가공된 완제품을 비싸게 수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류나 면직물이죠. 남부 대농장에서 노예 노동을 통한 저렴한 인건비로 목화를 재배해서 유럽에 수출하고, 그 목화는 영국에서 비싼 면직물로 가공돼서 다시 미국에 수입되는 구조였죠. 그리고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도 유럽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연방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1816년에는 철강과 면직물처럼 유럽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영하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균 관세를 35%까지 늘리고요. 1828년에는 평균 관세가 50%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는 남부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합니다. 관세에 의해서 보호 육성되는 미국 제조업은 대부분 북부 뉴잉글랜드 지역, 이른바 양키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유럽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피해를 보는 건 남부 딥사우스의 대농장들이었죠. 남부의 강한 반발로 관세가 조금씩 떨어지다가 1844년 민주당 제임스 포크 테네시 주지사가 관세 인하를 대표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에 발맞춰서 영국에서도 밀이나 옥수수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던 곡물법을 폐지하면서 대서양 연안에는 자유무역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2년 뒤 민주당이 발의한 워커 관세법을 통해서 당시 32%이던 관세가 25%까지 인하되죠.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농업경제 위주의 남부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언제나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북부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당시는 공화당이 아니라 휘그당이었지만 편의상 공화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화당은 언제나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어쨌든 1846년 워커 관세법으로 관세율이 떨어지자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관세 수입은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하고, 때마침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로 철도 건설 붐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는 크림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의 곡물 수출이 차단되고, 그 영향으로 미국의 곡물들이 유럽으로 대량 수출되면서 미국 경제는 남북 모두 대호황기를 맞이합니다. 이후에도 관세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1850년대 중반부터 골드러시가 시들해지고 1856년에 크림 전쟁도 종전되면서 버블 경제가 끝나가는 분위기였지만, 다음에 민주당은 로버트 헌터 상원의원의 주도로 관세율을 평균
18%까지 내립니다. 이 기간 동안 북부의 제조업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었는데 1857년 지금의 빅테크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던 철도 회사들의 파산과 그 철도 회사들에게 대출해준 은행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버블이 붕괴되고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됩니다. 당시 뉴욕 주요 지수가 최고가 대비 45% 이상 하락할 정도로 주식시장의 충격이 컸고요.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까지 확산되면서 수천 개의 기업과 공장들이 문을 닫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피해는 특히 제조업과 금융업의 중심이었던 북부 지역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전부터 낮은 관세에 불만이 많던 북부주들은 연방정부의 관세 인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부상한 정치인이 에브라함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은 정치 초년생 때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었는데 1844년 휘그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 중에 보호주의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거라는 연설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나죠. 어쨌든 불황이 지속되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관세와 노예제에 대한 남북 의견 대립이 점차 심화됐고요. 강력한 보호관세주의자이자 노예 해방주의자인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 7개 주는 연방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남부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었던 모릴관세법이 통과되면서 평균 관세가 18%에서 36%까지 그리고 그 뒤 49%까지 올라갑니다. 모릴관세법을 위반했던 저스틴 모릴은 공화당이지만 펜실베니아 출신 민주당 뷰캐넌 대통령이 법안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펜실베니아에는 광산과 제철소가 많죠. 참고로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은 우리나라와도 약간의 인연이 있는데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의 부인인 뮤리엘 암스트롱 여사가 뷰캐넌 대통령의 사촌 동생입니다. 어쨌든 북부는 막대한 관세를 통해서 전쟁 자금을 조달했고 전시체제로 북부 제철소와 공장들을 풀가동시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이후에도 공화당 대통령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1800년대 후반부터 900년대 초반까지 40% 이상의 고관세가 쭉 유지되고요. 이렇게 고관세로 육성된 미국 제조업은 과잉 생산된 상품을 판매할 해외 시장을 찾아 나서는데 이 시기 하와이, 괌, 필리핀 등을 합병하고 조선, 일본과도 접촉해서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미국 팽창주의의 시작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말했던 맥킨리 대통령이 활약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보호주의 관세 정책은 1913년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풀 꺾이기 시작합니다. 윌슨 대통령은 보호주의 관세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독점적인 대기업을 도와주는 정경유착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불공정한 관세 대신 소득세와 법인세를 도입해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실제로 당선 후 언더우드 관세법을 통해서 40%대이던 관세율을 26%까지 내렸고요. 부족한 세수는 새로 도입되는 1%의 법인세와 소득 격차에 따라서 1에서 6%까지 부과되는 누진 소득세를 통해서 충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연방정부의 재정의 중심축이 관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경제는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북부의 제조업, 그리고 농업 기반이 초토화된 유럽에 농작물을 수출했던 남부의 농업 모두 4년간의 전쟁 특수를 누렸는데 1918년 전쟁이 종료되자 그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북부 공장에는 과잉 생산된 군수 물품들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농업 생산력이 회복되면서 남부 농장의 수출도 어려워집니다. 이 당시 빚을 내서 땅과 트랙터를 샀던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방어를 위해서 관세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관세 인상은 남북을 가리지 않는 미국 산업계의 공통적인 요구였고 이에 발맞춰서 1920년 공화당 워렌 하딩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76%의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됩니다. 그리고 연방의회는 1922년 포드님 맥컨버 관세법으로 관세율을 38.5%까지 올렸고 이에 대한 유럽의 보복 관세로 무역량이 줄어들고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역사적인 대공황이 시작됐는데 다음에 연방정부는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하면서 관세율을 59%까지 올려버립니다. 무역을 안 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국제 무역량이 급감했는데 이럴 때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던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식민지가 별로 없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국가들은 버티기가 어려웠죠. 세계 무역 질서의 붕괴로 경제가 파탄나자 정치는 극단화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파시즘 정권이 들어섰고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죠.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나는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승리한 연합국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보호주의 관세와 블록 경제가 또다시 세계 공황과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그 결과 1947년 무역과 관세에 대한 일반 협정, 그러니까 가트 체제가 출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단어들이 나오네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계 무역은 WTO가 아니라 가트 체제였거든요. 어쨌든 가트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관세는 10%대로 획기적으로 낮아지고요. 1990년대에는 나프타와 WTO의 출범, 그리고 2000년대에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20개 국가들과 FTA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 관세는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강화도 조약의 예를 들면서 무역 상대국에게 무관세 혜택을 주는 건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수탈당해 왔다고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물론 미국은 과거의 패권국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 패권국들은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금이나 은, 하다못해 구리 같은 실물 자산이 필요했지만 미국은 1971년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그냥 종이에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고, 현대에 와서는 그 종이조차도 필요 없어졌죠. 컴퓨터상의 숫자만 딸깍해서 바꾸면 되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진행됐던 미국의 저관세 정책이 크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최근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의 보편관세는 어떻게든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 구조도 상당히 달라지겠죠. 어느 정도 블록화가 될지,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올지, 경기 침체가 오면 달러를 또 얼마나 많이 찍어낼지 아무도 모르겠죠. 제가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국 관세 역사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오늘 내용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역사를 관세 위주로만 해석해 본 거니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